나는 자본을 해부했고 역사를 분석했고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인생만큼은 끝내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상가라고 부릅니다. 혁명가라고도 하고 때로는 예언자라고까지 합니다. 내가 쓴 책들이 세상 곳곳에서 읽히고 내 이름이 역사에 남을 거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밤이 있습니다. 특히 예니가 떠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동지였고 친구였고 때로는 어머니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끝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노년에 접어든 지금 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외쳤던 모든 정의로운 말들이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실천되지 못했다는 것을,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면서도 내 아내의 노동은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평등을 외치면서도 우리 결혼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은 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한 남자의, 한 남편이,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처음 예니를 만났을 때 나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야심은 있었지만 아직 사상다운 사상도 없었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약간은 건방진 대학생이었을 뿐입니다. 예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트리어에서 가장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나보다 4살 위였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해였을까요? 그녀는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정의에 대한 열망을, 미래에 대한 꿈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나는 그 말이 예언이 아니라 저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신분 차이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사랑 앞에서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니의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딸을 가난한 철학도에게 시집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니는 기다렸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공부했고 글을 썼습니다. 세상을 바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니는 집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을 견디며 더 나은 혼처를 거절하며 그저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우리 결혼의 패턴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그녀는 기다리는 것. 나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녀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정말 사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게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초기 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예니는 그 확신을 믿어주었습니다. 아니, 믿어주었다기보다는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중요해요. 세상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녀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문사에서 쫓겨났을 때도, 프로이센에서 추방당했을 때도, 프랑스에서도 쫓겨났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옳은 말을 했습니다. 자본가의 착취를, 국가의 억압을, 종교의 허위를 비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했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니는 늘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라 체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지가 아니라 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벨기에로 갔고 다시 파리로 갔고 결국 런던에 정착했습니다. 아니, 정착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쫓겨날 곳이 없어서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글을 썼습니다.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예니는 어두운 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난로에 뗄 나무도 없는 방에서 내일 먹을 빵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예요. 내 책이 출간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그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뭔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함께 걷기에서 따라오기로 바뀐 것은, 동반자가 조력자로 아내가 후원자로 변한 것은 런던의 소호지구, 우리는 그곳의 허름한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우리 가족 전부가 살았습니다. 나와 예니 그리고 아이들. 나는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앉아 자본주의를 분석했습니다. 노동 가치론을, 잉여 가치를, 계급 투쟁을 연구했습니다. 종이 위에서 나는 완벽했습니다.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있었습니다. 예니는 아침부터 전당포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식탁보를 맡겼고 오늘은 내 코트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이미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그 경멸하는 눈빛을, 마르크스 부인, 이번엔 뭘 가져오셨소? 나는 자본을 비판했지만 우리 집에는 빵 하나 살 돈도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말했지만 내 아내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푼돈을 받았습니다. 평등을 외쳤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플 때였습니다. 막내 에드가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예니는 의사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찰비가 없었으니까요. 약을 살 돈도 없었으니까요. 내일 엥겔스에게 편지를 쓰겠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내일. 에드가르는 그날 밤 더 심하게 알았습니다. 예니는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척하면서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결국 에드가르는 죽었습니다. 겨우 8살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관을 살 돈조차 없어서 엥겔스에게 급히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예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가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면서까지 지켜야 할 사상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이 모든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될까봐. 에드가르의 죽음조차 헛된 것이 될까봐. 예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당포에 맡길 물건을 하나씩 늘려갔을 뿐입니다. 예니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일어나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석탄이 없으면 나무 조각이라도 주워다 태웠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먹일 것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일까지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내가 쓴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출판사에 보낼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독일어로 생각했지만 영어로 써야 할 때가 많았는데 예니의 영어가 나보다 나았습니다. 저녁에는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혁명을 논하러, 전략을 짜러, 때로는 그저 하소연하러. 예니는 차를 내왔습니다.
차를 살 돈이 없으면 뜨거운 물이라도 내왔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거울을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때 트리어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여자가 이제는 늙고 수척한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하고 생각했을까요?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니, 후회하지 않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때로는 다른 삶을 상상할 때가 있어요. 따뜻한 집에서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삶을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돼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지금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니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알았고, 프랑스어로 시를 낭송할 줄 알았고, 문학과 철학을 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 그녀는 그저 가난한 망명객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고, 아내는 궁핍하게 살면서도 불평 하나 없으니까요. 한 번은 집주인이 예니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께 제대로 된 일을 하시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예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요. 그게 허세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나는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더군요. 서서히 조금씩 쌓여갑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착취와 해방, 혁명과 역사. 세상은 분석 가능했고 문제는 해결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책상에서 일어나 집안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맏딸 예니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아빠가 그렇게 똑똑하다는데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느라 자본을 모을 시간이 없었다고, 인류의 해방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켰다고. 나는 그저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나중이란 게 올까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해한다 해도 지금 이 배고픔이, 이 추위가, 이 외로움이 정당화될까요? 엥겔스가 보내준 돈으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친구의 후원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본론을 쓰면서 경제적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예니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가끔 밤에 뒤척이다가 예니도 깨어있는 걸 알았습니다.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누워있는 것. 그게 우리 결혼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예니, 나더러 멈추라고 하지 그러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멈출 수 있다면 진작에 멈췄을 거예요.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한 가족의 행복보다 수많은 노동자의 해방이 더 중요하다고. 개인의 희생 없이는 역사가 진보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논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멈추면 이 모든 고통이 헛것이 될까봐 나는 더 멀리 달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예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도서관이 내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난도, 죄책감도, 무력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이론과 분석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니의 지친 얼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일찍 왔더라면 뭔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예니는 자신의 고통을 숨겼습니다. 돈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몇 달 동안 나는 처음으로 예니 곁을 지켰습니다. 자본론 세권 작업을 미루고 책상을 떠나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일이 더 중요해요. 가서 쓰세요.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정작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제야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예니는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나는 울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나를 가능하게 했소. 당신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진작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1881년 12월 2일 예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65의 나이였습니다. 너무 일찍 늙어버린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지들이, 친구들이. 그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훌륭한 동지를 잃었다고, 위대한 여성이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니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예니가 참았던 것들을, 삼켰던 말들을, 숨겼던 눈물들을. 사상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자본론이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었고, 노동운동이 확산되었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누렸어야 할 그 시간은 명성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본론을, 공산당 선언을, 유물론적 역사관을. 내 사상은 책에 남았고 도서관에 보관되고 대학에서 가르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니는요?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각주 정도로? 마르크스의 아내 정도로? 그녀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텐데. 그녀의 희생이 없었다면 내 사상도 없었을 텐데. 그녀의 침묵이 없었다면 내 목소리도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불평등을 비판했지만 가장 큰 불평등은 우리 집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착취를 고발했지만 가장 큰 착취는 내가 저질렀다는 것을. 예니는 선택했습니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난을 견디기로. 하지만 그게 정말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요였을까요? 나는 이제 노인입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예니를 따라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 하지 못한 행동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날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순간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한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라.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거대한 이론도 좋지만 작은 일상도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운 교훈입니다. 역사는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혁명가로, 사상가로, 철학자로. 하지만 나를 가능하게 했던 그녀는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마지막 가난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분석했지만 정작 내 곁의 보물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의 가난. 마르크스의 회상을 마치며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의 꿈을 위해, 당신의 일을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처럼 늦기 전에 돌아보십시오. 위대한 업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창한 이상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부디 나보다 일찍 깨달으시기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니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잊고 있던 감사는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 곁의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